자, 내가 얼만큼 그 건강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현실적이다라는 것들을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실적으로 지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점을 찍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생활의 관계 측면을 써놨고요. 두 번째는 사고, 생각하는 그 측면을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측면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려고 썼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심리검사 중에서 MBTI라는 검사를 해보신 분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거를 해보면 자, MBTI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MBTI는 성격을 16가지로 나눠왔죠. 그렇죠? 근데 제 성격이 ESFP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클 때 내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우리 큰언니가 저랑 15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 언니가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지적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하여튼 저는 P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항상 숙제를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만 되면 실컷 놀다가요. 개학하기 이틀 전부터 울면서 밤을 새는 거죠. 숙제를 안 해가서 맡기는 싫고.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안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맨날 나한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라 막 해서 야단을 친 것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워낙 타고난 성격은 ESFP인데 사는 성향은 약간 ESTJ적으로 사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야단을 맞으면서 배운 J와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서 조금 나를 위해서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형성된 T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상담을 하기에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려서 내가 어떤 측면이 상당히 냉정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ESTJ로 사는 사람처럼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ESFP로 타고난 성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이 MBTI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ESFP도 또 굉장히 많은 세부사항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같은 ESFP도 ESFP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아주 강한 ESFP가 있고 이렇게 약한 쪽에 ESFP가 있어요. 그게 또 나뉘어져요. 중급으로 가면.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MBTI가 여기 들어왔을 때 100몇 명이 이제 같이 연수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정을 겪었냐 그러면은 각 유형끼리 나누어서 ESFP는 ESFP끼리 나눠서 여기서 우리 유형은 이런 타입입니다 하고 발표를 하라고 시켰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ESFP 그룹에 갔거든요. 갔는데 애들이 정말 끝도 없이 나대는 거예요. 그 나대면서 이런 전지 있죠.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만한 전지를 하나씩 주고 자기 팀의 특성을 쓰라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ESFP라도 종이는 이렇게 놓고 써야 된다는 것이 내 고정관념에 있어요. 왜냐면 제인 언니한테 하도 혼나면서 이렇게 한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ESFP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씩씩하고 제가 내향성으로는 안 보이죠. 내향성으로는 안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수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외향성이라도 그리 극단적인 외향성이 아니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외향성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볼펜을 잡은 애가 극단적인 외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용지를 이렇게 놓는 거야. 마른 목골로. 그래서 제가 야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놓고 어떻게 발표를 하냐.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훑어 보더라고요. 다시 또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때 이제 발표 내용을 쓰는데 나는 아무리 ESFP라도 발표를 할 이름은 이 글 내용은 검정색 또는 파란색으로 써야 된다는 게 내 고정관념인 거예요. 근데 걔가 빨간 매직을 딱 잡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볼펜 그거 색깔 까만 거나 파란 거로 썼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걔를 주위에 있는 몇 명이 날더러
너 좀 나가서 줬으면 좋겠대요. 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것 같은데 너 때문에 우리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대요. 왜 자꾸 네가 태클을 걸어서 우리가 ESFP를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잘 보이려고 발표를 준비하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희석을 시키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던지 네 집을 찾아가래요. 너 아무래도 ESFP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에 야, 나도 너희 같은 혼란한 ESFP는 싫다 그러고 방을 나왔죠. 나와가지고 방방이 돌아다니는데 아무 데도 가도 내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 내 친구들인가 해가지고 6명이 그때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걔들이 날더러 너 아무래도 ESFP 같으니까 그냥 가서 이 꼭 다물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정말 나 이거 누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급에 가서 들으니까 아, 내가 ESFP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는 애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 우리가 같은 ESFP라는 집단에서도 서로 이해해 못해? 못해요. 근데 여기 ISTJ와 ESFP가 서로 이해해 못 이해해?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 남편이 TJ거든요. 저는 FP예요. 신혼 때 엄청나게 싸운 게 뭐였냐 그러면은 가계부 적는 거였어요. 가계부를 적으래요. 근데 저는 생각에 가계부를 적을 돈이 안 되거든요. 가계부를 다 적고 나면 밑에 마이너스야.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냥 기분 좋게 살다가 그냥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자주의인데 우리 남편은 계획적으로 살면 끝에 모자랄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맨날 소리 맞벌이를 하니까 토요일 날 장을 보러 가는데 거기서도 말썽이 생기죠. 이유는 뭐냐, TJ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살 목록을 써가야 돼. 그렇죠? FP는 살 목록 써가도 빠트린 게 있고, 그렇죠? 안 써가도 어차피 빠트린 게 있고, 그게 그거거든요. 나는 그냥 가. 그럼 맨날 제가 장볼 목록을 써왔냐 안 써왔나를 보고 신경전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게 제가 좀 징하길래 그냥 이 전번 주에 썼던 거를 그대로 보고 써온 것처럼 했으니까 우리 남편이 아, 저 여자가 이제 나한테 이제 오염이 돼서 이제 바람직한 길을 가는구나라고 굉장히 기분 좋아했어요. 근데 한 2번 가다가 이제 알았죠. 그게 전번 주에 본 장 목록이라는 걸 알고는 서로 타치를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은 옳고 틀려서가 아니고 달라요, 서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에 갔어요. 갔는데 아까 제 케이스처럼 너 입 다물고 있던지 나가든지 하고 저를 안 좋아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안 맞는 집단이죠. 그러면 아, 나는 이 집단 사람하고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집단이란 완전히 틀린 딴 집단에 또 갔어요. 갔더니 내가 끼면 또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집단도 나랑 안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다른 집단에 또 갔어요. 집단호는 다 틀려요. 근데 내가 끼는 데마다 나만 끼면 집단이 썰렁해져 버려요. 그러면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 되는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치? 왜 내가 끼는 집단마다 내가 입만 열면 썰렁해지지? 라는 거를 느끼는 사람은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입만 열고 나면 집단이 싸해져 버려. 근데도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 애들이 좀 나한테 열등감이 있어서 나한테 시기 질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현실에 대한 효율적인 지각이 안 되는 거란 거죠. 제가 지금 굉장히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사회에서 나와서 사귄 친구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밥맛이었어요. 어떤 밥맛이었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요. 우리가 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나랑 얘랑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뭔가를 좀 잘못했을 때 남들은 5만큼 비난을 하면 나는 2만큼 비난을 해주려고 애를 써요. 나랑 친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5를 잘못했으면 5만큼 비난을 하지 절대로 이만큼 비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는 걔랑 한번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요 썰렁한 느낌이 팍 들고 가깝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뭐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걔를 다 싫어했어요. 근데 걔가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 되니까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동갑이에요. 찾아오더니 직장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유를 듣고 싶니? 그랬더니 듣고 싶대요. 근데 그랬어요. 네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 면은 있지만 올바르게 판단을 하면서 조금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표현을 해주면 사람들이 배척당하는 느낌이 안 드는데 너는 너무 올바른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랑 친해져도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코너로 내몰린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너한테 마음을 편하게 두고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얘가 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옳은 짓을 하는데 그게 나쁘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다가 잘 사귀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30대 중반쯤 돼서 수녀원회를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수녀원을 들어가는데 그때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가 나이가 22, 23, 24 이렇게 초반 나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5인 거예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이 친구는 약사였는데 항상 그 막 이 올곧게 그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 뒷동거래 이런 거 없이 아주 정의롭게 일을 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본인이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들어가서 1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친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서 갔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면서 그 경험했던 것들이 이 수녀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게 잘 썼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5명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갔어요. 5명이 동기인 거예요. 이 사람만 35살이고 나머지 이제 20대인 애들이죠. 그래서 수녀원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련을 받는데 이제 어른 수녀님이 일을 딱 내준 거예요. 이 일을 5명에서 며칠까지 해라 하고 딱 줬대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워낙 실무 경력이 많은 애에다가 나이도 제일 많은 데다가 일을 딱 받아서 보니까 눈에 딱 그려지는 거야. 이건 누가 하면 되겠고 저건 누가 하면 되겠고 하니까 일을 딱 5등분을 해서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해 이렇게 지시를 딱 내리고 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생각에 너희가 나 같은 그 경력자랑 같이 들어와서 참 덕 보면서 수도생활 한다. 왜냐면 딴 애들 같으면 이미 이 일을 나누는데 하루가 걸렸을 건데 나 같은 선배가 그 하루를 절감해주면서 너 뭐하고 너 뭐하고 너 뭐하고 딱 나눠줬으니까 이거를 수녀님이 닷새 만에 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땐 3일이면 끝날 것 같으더래요. 그래서 나눠줬대. 자기만 3일 만에 했고요. 나머지 5명은요 6일이 돼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욕을 한 거야. 저것들이 왜 저걸 빨리 안 하지? 하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 닷새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일을 6일 만에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서 냈어. 그리고 이제 지내다가 또 일이 또 떨어진 거예요. 내 친구가 또 탁 잡아가지고 또 아주 짬박하게 나눠준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애들 얼굴이 벌레 씹은 얼굴처럼 일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순간 얘들이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내가 왜 도움을 주는데 얘들은 그 도움을 안 받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일이 또 그 시간 내에 된 게 아니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순간에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뭔가를 또 잘못하고 있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에 가서 기도를 쫙 했대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거는 내가 남의 상황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은 냈대요.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내 경력을 활용해서 그렇게 덕을 줬으면 그걸 좀 받지. 그거 삐딱하게 안 받을 건 또 뭐야? 하는 이제 감정 상함이 이제 두 개 같이 올라온 거죠. 가지고 이제 반성을 충분히 한 거야.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탁 생활을 하는데 세 번째 일이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기로 했대요. 그날 기도를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 네 명이서 언니가 하세요 하고 이거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 아니야 이번에 너희들이 깨기를 한번 해봐 하고 다시 줬대. 그랬더니 왜 하시던 대로 언니가 하세요 하고 또 주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이 한번 해봐 했더니 걔네들이 눈치를 몇 번을 보더니 일을 나누더래요. 근데 그 일을 나누는 걸 볼 때 너무 속이 통쾌하더래. 이유는 뭐냐?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를 구불구불 가게끔 일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싸 이제 며칠이 있으면 내가 그동안 2번을 얼마나 자기네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거를 지네들이 안 받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일을 나눠가지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하라는 대로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닷새 만에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이 내가 뭔가를 알아서 혼자서 나대서 일을 막 만들어가는 것보다 돌아가더라도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기간은 단축되는구나를 느끼고 옛날 같았으면 자기가 굉장히 흥분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틀렸구나를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현실의 효율적인 지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막 도와주겠다고 나대는 게 정말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방법인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지각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꼭 효율적으로 앞서간다고 잘 되는 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남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면서 삐지고 서운하고 이거 있죠. 그렇죠? 왜 삐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래요. 생각하는 것 같아서야 아니면 물어봤어? 하고 물어보거든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가 추측한 게 분명히 맞다라고 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요 사고의 측면은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을 하나를 받았어요. 그거 요새 카톡으로.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거리예요. 잘 보시고 걔의 심정을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서. 体が不自由な人の手足となり、物を持ち上げたり、ドアを開けたりして生活のサポートをする介助犬。こちらのグレーデルもかつては優秀な介助犬として活躍した犬でした。グレーデルは1995年日本で初めて介助犬になった犬。野口俊夫さんのパートナーとして15年近く生活を共にしてきました。野口さんにとってグレーデルは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ベッドに体を引き上げたり、一緒に買い物に出かけたり、24時間いつも一緒にいて野口さんの生活の全てをサポートしてきました。さらにグレーデルは野口さんに生きる希望を与えてくれたといいます。子供の頃から体の筋肉が次第に衰えていく筋ジストロフィーという難病を患い、年を追うごとに立つことも腕を上げることも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野口さん。他人の力を借りなければ何もできない自分に絶望し、生きる希望をなくしたまま塞ぎ込む毎日を送っていたといいます。しかしグレーデルと出会ってから野口さんは変わりました。いつもグレーデルがそばにいてくれる。困った時は助けてくれる。野口さんは積極的に外に出かけるようになり、人と交流を持ち、
生きる喜び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といいます。家族の一員、犬っていうよりもね、相棒みたいなもんだし、分身みたいなもんだし、介助犬という存在を超え、家族として心の拠り所としてずっと野口さんを支え続けたというグレーデル。介助犬を引退してからも野口さんと一緒に生活してきました。しかしそんなグレーデルも今年で17歳。人間では100歳を超える高齢。少し前まではなんとか自分の足で歩いていましたが、今では寝たきりの状態に。実はこれまでに脳梗塞を3度も繰り返し、いつ命が尽きてもおかしくないのだと言います。息も荒く苦しそうに横たわるグレーデルに野口さんは、なんとかしてあげたい、助けてあげたい。でも自分も動けないから見てあげられない。これまで15年間ずっと自分を支え続けてくれたグレーデル。しかしグレーデルが助けを必要としている今、野口さんにできることはただ見守ることだけ。現在グレーデルの世話は定期的に訪れるヘルパーさんや野口さんの妻和江さんがやっていますが、和江さんも体が不自由なため十分な介助ができないといいます。そして野口さんには一つ気になっていることがあるといいます。それはグレーデルが時折何かを訴えるかのように激しく泣き始めるというのです。なんて言ってんでしょうね。자, 보셨죠? 자, 걔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추측? 나는 그냥 보면서 추측했거든요. 이거 카카오톡으로 왔는데 읽으면서 얘가 막 계속 울부짖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얘가 울부짖는 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못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얘는 왜 울부짖을까를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자, 왜 울부짖을 것 같습니까? 한 3분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신 분은 그냥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걔가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100살이에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누워서 있는 상황이죠. 한 번씩 울부짖어요. 왜 울부짖을 것 같습니까? 네. 자신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주인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아요. 또, 예. 외출할 계획이 있거나 어떤 계획을 해야만 하시거든요. 뭐를? 외출을 한다거나 예. 시간 안에 예. 계획되어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는 뭘 해야 된다 하는 그 계획을 알려준다, 주인한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밖에 몰래 같이 갔던 데를 좀 나가고 싶다. 밖에 같이 갔던 데를 나가고 싶다라는 것들로 할 수 있고, 지금 세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죠? 똑같은 거 우리가 들은 거는 다 우는 소리야. 근데 지금 한 분은, 그죠? 저 주인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일상의 스케줄대로 하면 요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저분은 우리가 둘이 걸어 다녔을 때 굉장히 같이 갔던 곳들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서. 나는 상당히 조금 비관적인가 봐요. 난 저걸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나 그냥 죽게 가만 냅두지. 먹이는 거 그만 먹이고,
그쵸. 그냥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은데 그동안 내가 해줄 거 다 해줬고 근데 이제 그만 죽으면 안 돼요 라는 소리를 나는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세요. 우리가 같은 울음소리를 듣고요. 다 생각이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강아지 생각 한번 들어볼게요. 강아지 생각을 들어요, 정말로. 果たしてグレーデルは何か伝えたいことがあるのでしょうか。そしてグレーデルのために野口さんがしてあげられることはないのでしょうか。そこで動物と会話のできる女性ハイジがグレーデルのもとへ。五感を駆使し動物が感じる匂いや痛み記憶までをも感じ取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ハイジ。果たしてハイジはグレーデルのどんな気持ちを読み取るのでしょうか。早速グレーデルへと意識を集中させていくハイジ。するとグレーデル、ごめんなさい。この子はもうあまり目が見えていないわ。だから知らない人の匂いにとても敏感なの。そして必死に吠えている。野口さん、あなたを守らなきゃって。グレーデルはもう立ち上がれないから一生懸命吠えてあなたを守ろうとしているの。守ってくれてんだ。ありがとう。大丈夫だよ。さらにハイジはこの家にはもう一匹別の犬がいませんか？グレーデルが呼んでいるわ。するとヘルパーさんが奥の部屋から別の犬を連れてきました。マーブル。この犬の名前はマーブル。グレーデルが介助犬を引退してから野口さんは新たな介助犬として、そしてグレーデルの遊び相手としてマーブルを飼い始めたといいます。グレーデルはマーブルにこの部屋にいる全員が安全かチェックするように頼んでいるわ。するとみんな偵察してるの。はい、お兄ちゃん。はい。はい、これ。よくできたわ。偉いわね。ハイジによるとグレーデルは動けない自分と一緒に野口さんを守ってほしいとマーブルを呼んだのだと言います。そんなすごい奥深いことまでグレーデル君が思ってるとは夢にも思いませんでした。でもグレーデル君を僕は体が思うように動かないし十分なことをしてあげてるとは思わないけど不満はないでしょうか。再びグレーデルへと意識を集中させていくハイジ。するとあなたが心配しているのを感じて
悲しんでいる。ずっと一緒に生活してきたグレーデルには、あなたの感情がわかるみたい。グレーデルは、あなたが体が不自由なことで感じていた不安や苛立ちや悲しい気持ちを全部あなたと一緒になって感じてきたの。だからそんなあなたに心配をかけていることが辛くて仕方がないの。この子から伝わってくるのは、こんな体になってもあなたを守りたい、ただその思いだけよ。野口さんの体の一部となって働くことが生きがいだったというグレーデル。その思いは目も見えず動けなくなった今も何も変わっていないとハイジは言います。グレーデルが今あなたの一番好きな顔のイメージを伝えてきました。それは一緒に野球を見に行きませんでしたか？そういえば昔住んでるとこが西武球場から1時間ぐらいだったから何回か一緒に行ったかな。野口さん、あなたは本当に野球が好きなのね。あなたが嬉しそうに笑う顔を見て、グレーデルはいっぱいいっぱい尻尾を振っているわ。あなたの辛い思いをたくさん知っているから。だからあなたの笑う顔が嬉しくて仕方がないの。グレーデルの望みは一生あなたのパートナーでいること、それだけよ。そしてこう言っているわ。いつもそばにいるよって。
ありがとう。 뭔 얘기인지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 주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받았을 때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런지 걔가 막 그렇게 울길래 아 얘가 상당히 그 힘이 있었을 때 모든 걸 문도 열고 약도 먹이고 뭐 끌고 다니고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지쳤는데 그 상황에서 누워 있는데 얘를 또 살리려고 뭐 그쵸 뭐 주고 막 뭘 해주고 싶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 생각을 그냥 나 죽게 놔두세요. 그냥 이렇게 죽게요라고 얘기한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아 정말 사람이 저 개의 울음소리도 해석하는 게 다 틀린데 사람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고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걸 넣은 건 뭐냐. 항상 내가 추측한 거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야 현실에 대한 효율적인 지각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추측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 생각이지 절대로 그 상대편이 의도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현실에 효율적인 지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인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100%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살기 무지 힘들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좋은 것도 100%면 나쁘다고 중간인데 그 중간에서 50%는 넘는 퍼센테이지가 돼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강한 사람들의 두 번째 측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상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동기라든지 감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정이나 동기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상담실에서 보면 어떤 감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감정일까요? 감정하면 희노애락이에요. 그렇죠? 그 희노애락에서 어떤 감정이 문제가 돼서 상담실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분노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어떤 생명체도 분노를 느끼지 않고 사는 생명체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분노를 느낀다 안 느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느꼈느냐를 알고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 제가 분별력이 없는 인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례예요. 분별력이 없는 인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상대편의 의도를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 있죠. 이게 정말로 여기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고가 진짜 긍정적인 사고지 여기는 진흙탕물이면서 여기서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고 애쓰는 거는 긍정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사례가 어떤 어머니가 너무너무 착하셔요. 근데 착하시다 보니까는 남의 요구를 거절을 못 하세요. 근데 저한테 온 아이는 이 어머니 아들인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이가 계속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 착한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너무 착하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인생을 사는데 왜 자기랑 같이 사는 아들이 그렇게 거칠게 살아가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 자기는 빨리 커서 돈을 벌어서 자기 친척들을 전부 다 밟아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착취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어머니가 왜 착취를 당하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남편의 가족들의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못 사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형제들보다 더 못 산다고 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결핍감을 느끼고 그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갖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냥 이것이 내 복이려니 하고는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만만하게 봐서, 그러니까 아들은 그 상대편의 동기나 욕구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한 거죠. 우리 엄마를 만만하게 봐서 이사할 때, 김장할 때,
제사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엄마 불러. 그러면 우리 엄마는 아, 나도 몸이 아파서 못 가요라고 거절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되면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고 알으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고, 그게 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사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온 데 가서 착취를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는 친척들이 너무 싫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자기 감정이나 동기에 대한 인식이 된다 그러면, 그래, 나도 나를 그렇게 막 부려먹는 친척들이 싫어. 그치만은 내가 경제적으로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뭐 너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 잘 살아야지. 근데 얘는 어떤 좋은 동기부여를 갖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복수심인 거죠. 나도 돈 벌면 너희들 전부 다 밟아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정말로 내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 오늘은 내가 바빠서 김장을 하러 못 갑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내일 다 제쳐놓고 가서 김장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집에서 끙끙 앓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러느냐 아들한테.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네가 조금만 손해보고 그게 왜 기분이 나쁜 일이냐. 엄마는 나를 안 찾는 사람보다는 뭘 시키더라도 날 찾는 사람이 더 행복해. 이런 식으로 머리로 얘기를 해주니까 자식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가식적인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무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텔레비를 보면서 본 사례거든요. 아마 내 기억에는 화진 화장품의 그 여자 부사장인가 그랬어요. 인간시대에 나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원래는 전업주부였대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데 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큰오빠네 집에 제사나 명절이 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큰오빠가 사는 형편에 따라서 형제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뭐냐? 잘 사는 형제가 오면 상이 싹 다시 차려서 나온대요. 근데 그저 그런 형제가 오면 좀 치우고 난 다음에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3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앞에 말한 여자분처럼 무슨 형제를 서로 차별하겠어. 편하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 화진 화장품의 여자 부사장이 아마 이 직업색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게 보인 거죠. 같은 형제라도 잘 사는 형제하고 못 사는 형제하고 대접받는 게 틀리구나를 느끼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직장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엄청나게 유능하게 일을 한 거죠. 엄청나게 부자가 됐더라고요. 청담동인가 어딘가에서 한강변이 다 내려다 보이는 80몇 평의 아파트에 산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돈을 많이 버니까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큰오빠네 집에 다 모여야 됐대요. 근데 요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자기가 바쁜 거를 아니까 자기 집에 다 모인대요. 근데 자기는 큰오빠랑은 틀리게 한대. 어떤 형제가 와도 세상을 차려내지 돈이 있고 없다고 상 바꿔서 안 낸다고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이 다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에요. 일어나는 일은 제대로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지 그거를 전부 다 미화시킨다고 내가 건강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밑에다 써놓은 게 뭐냐면 이상과 현실을 자신이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요. 이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가 우리 병원 화장실에 걸려 있었던 시예요. 우리가 정신과 병동이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한테 좋은 글귀를 하나씩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가서 딱 이걸 보다가 이거 수업 시간에 써야겠다 하고 하나를 들고 와서 복사를 하고 거기다 꽂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요거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5분만 쉬시고 읽고 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은 잠깐 쉬셔도 됩니다.